서진 씨는 요리는 잘하세요? 사실 요리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셔서 간단히만 해먹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 도윤이는 결혼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요. 세상에, 그래서 요즘은 레시피도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해서 되는 문제면 요리사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기본이 안 된 거죠. 맞아요. 아무리 요즘 시대라지만 밥도 못 차려주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요. 저희 집은 입에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시켜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시켜 먹는 것도 맛있고 다양해요. 요리 잘못한다고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도 집밥이라는 게 있잖니? 넌 내 입만 몰라서 그런 말 하냐? 그래. 아무리 밖에서 일해도 남편 밥 한 끼는 정성으로 챙기는 거, 그게 기본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씨,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밥은 할 줄 아세요? 네? 아, 네, 간단한 건 해요. 간단한 거요? 예를 들면요.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된장찌개나 김치볶음 같은 것도 해요.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는 중이요. 29살이면 이미 한참 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요즘 젊은 분들 감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밥은 기본이잖아요. 우리 도윤이 밥은 누가 해줄 건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요. 저도 요즘은 배달 많이 시켜 먹어요. 서진이랑 같이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말은 쉽게 하지. 넌 맨날 집밥 먹어서 너도 계속 시켜 먹으면 짜증날 거다. 최대한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노력만으로 다 되는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도대체 저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들을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비 며느리가 못마땅한 걸까요? 한편으로는 부모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저런 말들을 정면으로 듣고 있는 서진 씨는 얼마나 힘들까요? 과연 이 만남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 사는 73세 김나진입니다. 저는 가정폭력을 피해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싸들고 수원 뒷골목, 미용실 옆 월세방으로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에 들린 가방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고 그 무게가 발끝까지 내려앉았죠. 딸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저는 가진 게 손끝 하나뿐이었어요. 낮은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고 밤엔 타올 삶고 바닥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딸 교과서를 펼쳐놓고 함께 받아쓰기 연습도 했어요. 그 집은 방 하나짜리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싱크대가 딸린 공간이었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 물을 끓여서 세수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 번갈아 얼굴을 들이밀며 웃곤 했습니다. 가난하다기보단 그냥 살아야 했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첫 출근하던 날 새벽 딸아이를 이불 속에 남겨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손엔 도시락, 다른 손엔 가위와 빗이 담긴 가방을 들고 조용한 골목을 걸었죠. 세상이 낯설고 한기가 돌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버티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웃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 하나로 내 모든 날을 걸었죠.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을 했죠. 주방 불을 켜고 조용히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은 딸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잠시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조금 남은 멸치볶음에 계란 한 알, 김치는 꼭 물기를 짜서 싸줬어요.
도시락이 새면 친구들 눈치 볼까봐 괜히 속상해질까 봐 작은 통 하나에도 마음을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죠. 찬물에 손을 담갔다 빼는 순간 손목에서 찌릿하고 전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큰거렸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픈 것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도 젓가락을 드는 대도 손목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시락은 싸야 했어요. 애 학교에 늦으면 안 되니까, 아침을 굶으면 안 되니까. 김을 얹고 참기름을 뿌릴 때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프고 서러워서 나오는 한숨이었죠. 딸아이 얼굴은 천사처럼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 그땐 하루에도 12번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괜찮은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내가 애쓰는 만큼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작은 꽃무늬 손수건에 김밥을 싸고 보온병에 따뜻한 미역국을 담았죠. 아침 일찍 미용실 청소를 마치고 고무장갑에 밴 물기를 옷자락으로 대충 닦아낸 채 학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이 반 아이들이 소풍을 간다고 했거든요. 다들 도시락 싸올 거라고 엄마들이 온다고 하길래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애가 서운해할까봐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까 봐 손목이 욱신거리는데도 참았어요. 학교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땐 멀리서 아이 얼굴이 보였죠. 저는 괜히 웃음이 나서 손을 흔들었는데 아이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지 마. 창피해. 그 한마디에 보온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귀에 맴돌았고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은 못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이 창피한 건지, 어떤 모습이 싫었던 건지. 집에 돌아오는 길 김밥이 들어있던 손수건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학교 앞은 쉽게 발걸음이 가지 않더군요. 장날이면 아침부터 골목이 분주해졌어요. 상인들은 좌판을 펴고 시장 골목 끝마다 물건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틈을 지나 조용히 박스를 모았습니다. 미용실 일이 없는 날엔 손수레 대신 마대자루를 끌고 나섰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너무 많이는 안 쌓이게 묶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박스를 모으면 몇 푼이 생겼고 그걸로 밀린 통신비를 냈어요. 휴대폰이 끊기면 딸아이한테 오는 전화, 문자 하나 받지 못할까봐 마음이 급했죠. 그날은 바람이 불어 박스가 여기저기 흩어졌고 저는 몸을 숙여 모으다가 그 아이를 봤어요. 딸 서진이 친구였습니다. 반듯한 교복에 교재를 껴안고 골목 초입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을 땐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저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자루를 묶었습니다. 안녕. 학교 가는 길이구나. 말을 꺼내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아이가 뭐라 대꾸 했는지는 잘 기억나질 않아요. 등 뒤로 작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 한참 귓가를 맴돌았죠. 돌아오는 길엔 자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박스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죠. 혹시 서진이 귀에 들어갈까, 속상해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냥 살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 모습이 그 아이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그날 이후론 대낮에 폐지를 줍는 일은 줄였어요. 모녀 사이라는 게 꼭 붙어 있어도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란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졸업식 하루 전날 서진이가 퉁명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내일 입고 갈 외투를 꺼내고 있었고 애는 가방도 벗기 전에 말했죠. 엄마, 학교 오지 마. 다 알아. 시장에서 폐지 줍는 거 애들 다 알아버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아이는 다시 말하더군요. 창피하단 말이야. 제발 그냥 오지 마. 그날 밤 저는 외투를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던 새벽, 아무 말 없이 미용실로 나갔습니다. 졸업식이 열릴 시간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 낀 머리카락을 긁어내다 말고 문득 먼지가 아닌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고무장갑을 벗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 느껴졌어요. 혼자 울고 싶었거든요. 내 딸이 창피하다고 한 그 말 이해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자식이니까 더 아프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하루 종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대학 졸업식 당일 저는 집에서 조용히 딸아이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뒤에서라도 몰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테지만 이젠 그럴 용기도 없었죠. 서진이는 학사복을 입고 사진 몇 장을 찍고 왔다며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 너머로 쌓였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몇 주 뒤엔 출근을 하게 됐다더군요. 서울엔 못 붙었지만 그래도 지방공단 안에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다행이라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조심스레 첫 출근 날짜를 얘기했고 저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들을 꺼내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어요. 차려진 밥상 앞에 앉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넌 나보다 잘 살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이 내게도 다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미용실 수건을 말리던 내 손, 폐지 자루를 묶던 내 허리, 그런 나날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죠. 그 아이는 그런 엄마의 지난 시간을 뛰어넘어 제 발로 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첫 월급 날이라고 하더군요. 서진이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마지못해 꺼낸 것도 아니고 자랑스럽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미는 손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3만 원짜리 지폐 10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폐지 주어 휴대폰 요금 내던 그 시절이 떠올랐고 시장 골목에서 고개 숙였던 내 모습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나도 이제 엄마 도와줄게. 조금씩이라도 진짜야.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던 그 시간들이 괜히 울컥했죠. 병원 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 다 담겨 있었어요. 내가 괜찮다고 넘겼던 날들 그 애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이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마른 손등이 고맙고 따뜻하고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어떤 말보다 손끝에서 먼저 전해지는 게 있더군요. 출근을 앞둔 서진이 얼굴이 요 며칠 유독 말이 없었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고 손으로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곤 했죠.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며칠간 모아두었던 돈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병원비 아끼고 반찬값 덜어 모은 돈이었어요. 고작 계약직이지만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인데 아무 옷이나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옷가게 골목 대신 이번엔 큰 상가로 향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하나 골랐습니다. 계산하면서 손이 떨리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포장을 풀어 딸아이 손에 건넬 때 말이 짧게 나왔습니다. 회사엔 이런 옷 입고 가는 거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 서진이는 말없이 옷을 받았고 다음 날 그 옷을 꺼내 입었죠. 셔츠 깃을 고르고 재킷 단추를 잠그는 아이의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식탁 옆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거울 앞에 선 서진이는 어느새 다 큰 어른이 돼 있었고 옷 한 벌에 그렇게 변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마음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아득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딸을 기다렸어요. 첫 회식이라 했으니 얼마나 긴장했을까. 낯선 어른들 틈에서 애가 잘 어울렸을까 걱정이 됐죠. 집안 가득 미역국 냄새가 퍼졌고 저는 작은 상에 반찬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땐 괜히 반가워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고 얼굴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밥이라도 좀 먹을래? 미역국 끓여놨다. 그러자 아이가 툭 내뱉듯 말했어요. 엄마랑 밥 먹는 것도 피곤해. 그냥 좀 쉬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상 위에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뚜껑을 덮었습니다. 문득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 아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그 힘듦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국을 냄비째 부었고 물이 튀어도 고무장갑을 벗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말 한마디 없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딸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그 말이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퇴근하고도 옷을 단정히 입고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얼굴에서 뭔가 느껴졌죠. 주말 오후 김이 모락모락 저는 국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도윤이라는 사람이 있어.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뭔가 가만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딸이 그 말을 꺼낼 만큼 누군가를 믿고 있다는 게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서진이는 그 눈빛을 읽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곧 도윤이란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동갑내기고 가족 건물 관리 일을 돕고 있고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은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아들었어요.
잘 살고 싶다는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그 자리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한술 떠서 아이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누구든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돼. 너만 마음 다치지 않으면 돼.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이 딸아이 인생의 새로운 문턱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건넬 수 있는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머리 손님이 조금 밀려서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미용실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고개를 드니 서진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더군요. 저는 괜히 허둥지둥 거울을 정리하는 척하며 눈치를 봤어요. 아이는 먼저 다가와 웃으며 말했죠. 엄마, 도윤 씨야. 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인사드리러 왔어. 저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고 마른 손으로 옷자락을 문질러 닦은 뒤에야 겨우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라는 청년은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말수가 적어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예의는 또렷했죠. 깔끔한 셔츠에 손톱도 짧게 정리돼 있었고 눈빛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옆에서 자랑스럽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청년이구나, 조용한 사람 좋아한다더니 저런 스타일이었구나 싶었죠. 도윤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금은 어머니 건물 관리 일 도우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미용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도윤은 다소곳한 자세로 말없이 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음 한쪽에선 이제 내 자식이 정말 누군가와 인생을 나누려 하는구나 실감이 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한 발 물러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님도 뜸하고 청소나 마저 하자고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였죠. 미용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 지긋해 보였지만 옷차림이며 머릿결이며 참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저는 얼른 수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다가가 웃으며 물었죠. 머리하러 오셨어요? 염색도 가능하고 펌도 돼요. 그러자 그분은 짧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커트만 좀 하려고요. 너무 긴 것도 싫고 너무 짧은 것도 별로고요. 저는 수건을 어깨에 얹어드리고 조심스레 빗질을 시작했죠. 머리숱이 많지도 않고 잘 정돈된 분이라 손이 편했어요. 이런저런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얘기까지 가볍게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그러다 그분이 문득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 제가 여기 찾아온 건 그냥 머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도윤이요. 서진이 엄마 되신다고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멈칫했어요. 속으론 이분이 그 어머니셨구나 싶었지만 겉으론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기색은 단정했어요.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 삶을 곁에서 슬쩍 훑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죠. 어쩐지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커트가 반쯤 진행됐을 즈음 도윤 어머니는 거울 속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별뜻 없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여기서 미용실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곧바로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운영하시나 봐요. 언제부터 미용일 시작하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질문이 끊이질 않으니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손끝으로 가위를 움직이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죠. 어릴 적부터 손기술이 좋아서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다시 물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그럼 따님은 아버지 없이 자란 건가요? 그 순간엔 속이 살짝 뜨끈해졌어요. 더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꾹 눌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제가 혼자 키웠어요. 그래도 잘 컸어요. 입꼬리는 올렸지만 속은 마르듯 텁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누군가 앉아서 조각조각 들춰보는 느낌이랄까 괜히 가슴속이 서늘했어요. 그렇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얼굴을 굳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손끝에 힘을 더주고 말없이 가위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도윤 어머니는 커트를 마치고 거울을 짧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인사만 짧게 남기고 조용히 미용실을 나섰죠. 저는 괜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멍하니 바라보다 가위만 만지작거렸어요. 마음 어딘가가 서늘했지만 애써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따라 미용실 정리도 더디기만 했고 청소기를 끌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을 열자마자 서진이가 소파에 퍼질러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아이는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예비 사돈한테 엄마 촌스럽게 안 보였지?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일었지만 애써 감췄어요. 아이가 괜한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요. 서진이는 내 반응을 확인하자마자 금세 안도하는 얼굴이 되었고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예전엔 딸이 엄마 걱정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창피할까봐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마저 고마워해야 하는 거겠죠.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다시 일어섰어요. 서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도록 조용했어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조심스레 아이 방 문틈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이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적고 있었어요. 연필을 쥔 손끝에 힘이 가득 들어간 걸 보니 장난으로 끄적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다가갔어요. 아이가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물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서진이는 연필을 내려놓고 수줍게 노트를 내밀었어요. 결혼 준비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목록이 보였어요. 혼수 품목, 가전제품, 예단, 신혼여행지까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써내려간 흔적이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진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이거 나 해줄 수 있어? 그 말이 나를 단번에 숨 막히게 만들었어요. 정성껏 적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 아끼고 하루하루 쪼개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아이 눈빛엔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한숨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내 딸이니까 믿고 싶었고 해주고 싶었어요.
서진이는 결혼 준비 목록을 정성스럽게 적던 손을 멈추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에 앉았어요. 아이는 노트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번 결혼 실패하면 진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가 저런 말을 할 만큼 마음을 다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하냐? 그러자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만 그냥 신경 쓰지 마. 저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저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였어요. 괜히 눈가가 시큰했어요.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 결혼이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그 미래를 나도 함께 믿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다시 노트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서글펐어요. 서진이 웃으며 신혼집 얘기를 꺼낼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서진이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무심한 듯 말하더군요. 신혼집은 아마 오빠네 건물에서 시작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펜을 들었고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지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조용히 설거지로 돌아갔어요. 수돗물 소리 사이로 아이의 연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는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덧붙였어요. 관리비만 조금 내면 되고 월세는 거의 없을 거야. 도윤이 쪽에서도 그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집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부부도 흔치 않은데 그런 제안이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마음 한쪽에 뭐라 말 못할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는 듯 물기를 짜낸 그릇을 식탁에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서진이는 여전히 노트를 들여다보며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고 아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어요. 서랍 정리를 하다 우연히 은행 봉투를 보게 됐어요. 통장 하나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고 안에 든 종이를 꺼내보니 적금 해지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서진이가 오래 묵혀두던 통장이었죠. 순간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적금 왜 깼어? 무슨 일 있니? 서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냥 곧 좀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두는 거야. 저는 말끝을 흐리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어요. 언젠가부터 아이가 중요한 얘기를 먼저 털어놓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넘기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큰 돈이라니. 뭐 때문에? 왜 그래?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그제야 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이네 쪽에서 공짜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그렇다고 했대. 신혼집 보증금은 우리 쪽에서 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내가 조금씩 마련해두려는 거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계산처럼 들리는 말이 낯설었고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는 괜찮다고 이미 정리된 얘기라고 했지만 내 표정이 쉽게 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서진이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이 결혼 누구를 위한 걸까?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괜찮다고 넘겼던 말투나 표정 하나하나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들고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안부를 나누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서진이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딸이 뭔가 변한 것 같아. 동생은 조용히 듣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어떤 게 그렇게 느껴져? 저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걸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윤이네 앞에서는 괜히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예전엔 그냥 흘려듣던 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랑 이야기할 때조차 조심스러워진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뭐든 저한테 먼저 얘기했는데 요즘은 말하기 전에 꼭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나오는 얼굴이야. 그게 낯설어. 동생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더 마음 아프지. 언니가 느낀 거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죠. 엄마, 지금 도윤이 때문에 큰일 났어. 급하게 2,5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돈이야? 상가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보증금 다시 주려면 그 돈이 필요해. 2,500만 원만 있으면 된대. 다음 상가만 맞춰지면 바로 갚을 수 있어.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야? 너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도 망설였어. 근데 진짜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대.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면 진짜 곧바로 갚는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그 돈은 제가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노후 자금이었고 쉽게 꺼낼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결국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죠. 진짜로 바로 갚을 수 있는 거 맞지? 응, 엄마. 믿어줘.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2,500만 원을 건넨 뒤에도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손끝이 저릴 만큼 불안했어요. 딸은 도윤이를 믿었고 저는 그런 딸을 믿은 거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불안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딸의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고개만 젓고 대답을 피하더군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낯설 만큼 조심스러워 보여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얼마 전 도윤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서로 믿고 있는 사이라면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아니냐고 물었더니 도윤이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고 했대요. 이유는 부모님 반대가 아직 너무 심하다는 거였대요. 처음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사이에 사정이야 있을 수 있으니 당장은 이해해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그도 제게 돈이 급하다며 2,500만 원을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땐 상가 계약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다음 임대만 맞춰지면 바로 갚겠다고 딸을 통해 말해왔죠. 딸도 그런 그를 믿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결혼 이야기를 회피하며 부모님 반대 라는 말을 꺼냈다는 건 책임을 밀어내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살아오며 그런 말 뒤에 숨은 속마음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딸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괜히 속이 쓰려서 평소 안 먹던 소화제를 꺼내 먹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거실 창을 열어두었더니 커튼이 슬쩍슬쩍 흔들리며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더군요.
그런 오후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앉아 한참을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엄마, 나 도윤이한테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고 했어.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순간 놀랐어요. 그간 결혼 이야기는 늘 조심스러웠고 도윤이 쪽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말 이후로는 더더욱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아이였거든요. 며칠 뒤 도윤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고 했어요. 머뭇거리더니 결국엔 알겠다고 하더라. 같이 만나자고. 딸은 그 말을 전할 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안도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라도 풀릴 수 있다면 잘 되길 바랐으니까요. 만남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졌대요. 딸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하고 단정하게 입고 나갔다고 했어요. 제법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도윤이 어머니는 음식도 나오기 전에 딸을 향해 날선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집에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나? 그 말에 딸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대요. 그런데 도윤 아버지도 곧바로 말을 보탰다고 하더군요. 우리 도윤이는 곱게 자랐어요. 아무하고나 엮이게 할 순 없지.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 앞에서 입을 꼭 다물고 눈물만 삼켰다고요. 무엇보다 더 괴로웠던 건 옆에 앉아있던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아무 말도 변호도 없었어. 그날 집에 돌아온 딸은 저녁도 먹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문 앞에 앉아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불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깊을지 알기에 함부로 위로할 수 없었거든요. 딸은 그날 이후에도 그 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며칠 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난 그냥 나를 봐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덜컥 주저앉았어요. 그렇게까지 믿었기에 그 자리에 갔을 테고 그런 사람일 거라 기대했기에 더 아팠겠죠. 저는 다짐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스스로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저녁을 준비하며 부엌에 서 있는데 딸이 조용히 들어오더군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말없이 제 옆에 와서 자리에 앉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도윤이가 돈 갚았어. 오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저는 그 돈 이미 마음에서 지웠어요. 한 번 건넨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각오도 했고 무리하게 달라고 말할 생각도 없었죠. 그저 딸이 상처만 덜 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딸은 이어서 말했어요. 돈 주면서 그러더라. 우리 부모님 진심은 나쁜 분들이 아니야. 마음을 열고 보면 따뜻한 분들이야.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쿡 찔리더군요. 따뜻하단 말, 마음을 열면 다르다는 말. 그건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오며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인내였고 참고 받아들이라는 말에 불과했죠. 딸은 그런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대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겠더군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자신이 사랑한 사람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국을 떠서 식탁에 올렸어요. 그래, 잘 받았네.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지.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을 텐데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른 후 그날은 봄바람이 살랑이는 따뜻한 오후였어요. 마당 화분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죠. 딸은 간만에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나른한 오후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보며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도윤이 이번에 상가 하나 더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대.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어디선가 낯익은 말이었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다행히 몇 달 뒤 정말로 갚았어요. 딸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지난번처럼만 되면 돼.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번엔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로선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었지만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도윤이가 신용이 확실하다고 지난번에도 책임감 있게 갚았으니까 괜찮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찬 기운이 스르르 번졌어요. 분명 갚긴 했죠. 하지만 그동안 딸은 웃음을 잃었고 그 부모들과의 만남 이후로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다시 그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5천이면 좀 크긴 하지만 도윤이도 이번엔 정말 잘 준비했대. 다음 계약만 넘어가면 무조건 된다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반복되는 패턴인지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혹은 제가 딸을 믿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까봐 참 어리석게도 조용히 넘겼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어요. 예전보다 큰 금액이었고 예전보다 더 빠르게 결정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한 번 속는 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선택. 이라는 말. 이번 선택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서서히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딸의 삶을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말없이 몇 마디를 듣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도윤이 부모님이 교통사고 났대. 지금 병원인데 수술비가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대.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라니,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라니. 딸은 이미 마음이 움직인 상태였어요. 돈을 빌려줄까 말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죠. 딸은 서둘러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계좌이체를 준비했어요.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손끝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도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 앞에선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내미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지난번에도 잘 갚았잖아. 엄마, 이번엔 정말 급한 일이야. 지금 수술실 앞이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 어쩌면 속으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딸은 마음을 앞세웠고 저는 그 마음이 또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돈은 그렇게 빠르게 송금되었고 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도윤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죠. 처음엔 연락이 오겠지, 바쁘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딸은 결국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회복 중이야. 부모님, 많이 나아지셨어. 정말 고마워. 그래? 다행이다. 수술 잘 됐구나. 응? 퇴원하면 바로 돈은 정리할게. 지금은 정신이 좀 없어서 금방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참 간단했죠. 고맙다는 말 몇 마디와 돈 얘기, 그리고 금방 연락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 짧은 통화에 따른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의 말투가 낯설었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딸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몇 번을 믿고 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혹시라는 생각이 스친 듯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딸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는 말 대신 그냥 말없이.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불안조차 덮어버리곤 하죠. 딸이 그런 상태였어요. 불안하면서도 믿고 싶고 의심하면서도 자신을 책망하는 그 어정쩡한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은 맑았지만 딸의 얼굴은 더없이 흐렸어요. 도윤과 마지막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거든요. 퇴원하면 돈을 갚겠다는 말, 금방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도 결국 빈말이었다는 생각이 점점 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죠.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을 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설마 진짜 사고 난 거 맞겠지? 그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나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딸은 그날 오후 결국 직접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윤이 말했던 병원, 부모님이 입원했다던 그곳으로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배웅하면서도 가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고 딸은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식탁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없대. 그런 이름으로 입원한 기록 없었어. 접수도 없고 수술도 없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무척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려있는 충격과 배신감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믿고 도왔던 마음, 급하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보낸 돈, 걱정으로 밤잠 설치며 기다렸던 시간, 그 모든 게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딸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수도 줄었죠. 저는 모른 척하며 부엌에 앉아 국을 저었어요. 딸이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오래 함께 살아온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잠시 후 딸이 제 옆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사실 도윤이 소개받은 사람 아니야. 순간 국 저으며 움직이던 손이 멈췄어요. 시선은 여전히 냄비를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번쩍였죠. 딸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그냥 채팅 앱에서 알게 됐어. 말 붙이길래 심심해서 대답했는데 그때는 그냥 대화만 했거든. 근데 계속 연락 오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겪은 뒤였고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이니까요. 순간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돈을 빌려주고
상가 얘기 듣고 부모님 교통사고에 놀라 허겁지겁 송금하던 딸의 모습이요. 그 모든 순간마다 딸은 진심이었겠죠. 사랑이라 믿고 사람이라 믿고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건 아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아니었죠. 딸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바보같지?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쌌어요. 말보다 따뜻한 건 손끝의 온기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더군요. 저는 알았어요. 그날 이후 이 아이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을 믿고 싶었던 순진한 마음까지 부서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야 한다고요. 딸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머릿속이 멍했어요. 채팅 앱이라니. 처음엔 소개받았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를 믿고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그럼 그때 만났던 도윤이 부모님은? 너랑 식당에서 얼굴 맞대고 가정교육이 어쩌니 하셨던 그 사람들은 대체 뭐니? 딸은 말없이 눈만 깜빡였어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죠. 나도 몰라. 부모님이라고 소개해서 나도 그냥 믿었어.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날 식당에서 멀쩡한 중년 부부처럼 앉아있던 사람들이 연기자였단 말인가. 누군가의 부모인 척 앉아 우리 딸을 무너뜨릴 말을 서슴없이 뱉고 나간 사람들. 처음엔 그저 허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끓어올랐어요.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멍청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저는 부엌 한켠에 서 있다가 결국 딸을 향해 돌아섰어요. 숨이 거칠어졌고 참아왔던 말이 터져나왔죠. 너 도대체 얼마나 바보처럼 굴어야 정신 차릴 거니? 채팅앱에서 만난 남자를 그걸 부모라고 속인 사람을 그렇게 믿었어?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마치 예상 못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가짜 부모, 가짜 사고, 가짜 계약. 대체 어느 순간 의심 한 번 안 했어? 내가 다 참았던 거 알아. 너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노후 자금까지 갖다 줬다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그 눈물도 화나더군요. 올 일은 내가 더 많은데 왜 너는 늘 믿고 또 믿다가 무너지는 거니? 엄마, 나도 알아. 나도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툭 하고 끊겼어요. 고개를 푹 숙인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당했는지. 믿고 싶었던 만큼 더 크게 부서졌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감정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식었고 그 대신 서늘한 결심이 머릿속에 맺혔어요. 그날은 딸이 처음으로 직접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날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도윤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딸은 조심스럽게 채팅 앱에 로그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어요. 그 사람의 닉네임, 대화 시간, 심지어 통장 입금 내역까지 정리해서 한참을 입력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상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딸은 조용히 그 글을 읽더니 다시 메일을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손이 떨리는 걸 꾹 참고 다시 적었어요. 저 사기당했어요. 부탁이에요. 이 사람 신상이라도 알려주세요. 신고라도 하게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어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형사처분 요청이 아닌 이상 응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노트북 앞에서 말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그 어깨가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힌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 법, 사람 무엇 하나도 이 아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 그냥 바보였던 거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누구도 안 믿어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째 다른 말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어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아직도 이거 누구한테 말 못하겠어. 채팅앱에서 남자 만나다가 사기당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쪽팔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거든요. 세상이 피해자에게 먼저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런 앱을 왜 해? 왜 돈을 줘? 눈치도 없냐? 그 말들이 딸의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내긴 싫어. 지금은 연락 안 오지만 언젠간 또 연락할 거야. 또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때 잡을 거야. 증거도 다 남기고. 덜미 잡을 거야. 내가. 말끝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어요. 평소엔 잘 울던 아이가 이번만큼은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서진 채 마지막 남은 자존감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어요.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죠. 그러다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던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도윤이야. 다시 연락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수십 번을 기다렸던 연락인데 막상 오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죠. 딸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그냥 당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제대로 된 이름이라도 알아올게. 주민번호든 계좌, 실명이라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이젠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거든요. 딸은 상의를 챙겨 입고 나갔고 저는 문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동안 이 아이는 사랑을 믿었고 거짓을 받아들였고 믿었던 사람에게 끝내 부서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끄집어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딸이 다시 집을 나선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이젠 이 아이를 믿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밤 9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딸은 숨죽인 표정으로 들어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고 그대로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알아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그제야 긴장을 풀며 숨을 내쉬더군요. 밥 먹다가 도윤이 잠깐 화장실 갔거든. 그 사이에 핸드폰 잠금 풀려 있길래 쿠팡 앱 들어가 봤어. 배송지 정보에 이름이랑 주소 뜨더라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잡으려 했던 도윤의 진짜 이름과 실제 주소. 그걸 내 아이가 해냈어요. 그동안 울고만 있던 아이가. 세상이 무너졌다고 숨어만 있던 아이가. 이젠 스스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딸은 핸드폰을 꺼내 쿠팡 앱에서 캡처한 화면을 보여줬어요. 분명한 실명과 주소, 계좌 정보까지. 딸은 그걸 차분히 백업했고 도윤이 돌아오기 전 아무 일도 없던 척 핸드폰을 탁자에 올려놨다고 했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거야. 다음 연락 오면 통장 빌미로 유도할 거야. 계좌 인증 서류 받아낼 수 있거든. 딸이 도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날, 내 안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숨기거나 미뤄둘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진아, 우리 그냥 경찰에 가자. 이제는 그 사람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게 해야 해. 딸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 주변에도 그런 거 신고해봤자 경찰이 연애 문제라며 무시했다더라. 나도 똑같이 취급당할 거야. 그건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잖아. 겪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는 거 그게 더 억울하지 않니? 그래도 무서워. 혹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봐 내가 그런 애 판 것도 창피하고. 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랑의 속은 부끄러움, 사회의 시선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게 얽혀 있는 눈빛이었죠.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 우리가 용기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도 피해보게 될 거야. 이건 너 하나만의 일이 아니야. 딸은 긴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 진짜 끝내야겠어. 이번엔 도망 안 갈래.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동시에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경찰서 아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형사는 딸에게 이것저것 묻고 있었고 딸은 처음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점점 침착해졌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잘하고 있다. 이제는 끝이 보일 거야. 한참을 조사하던 형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무언가 인쇄된 서류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도윤이라는 사람 본명 맞다고 들으셨나요? 네, 직접 알려줬어요. 쿠팡 주소에도 그 이름이었고요. 본명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네요. 그것도 최근에. 딸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형사를 바라봤어요. 한 명이 아니래요. 형사는 조용히 더 말했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3명입니다. 님 포함해서요. 동일한 수법이에요. 웹채팅 앱에서 접근, 짧은 연애 후 급한 상가 계약이나 부모 병원비 명목으로 돈 요구,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럼 그 부모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짜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모님은 대행업체에서 돈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윤 본인은 도박 중독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채무가 많아 생활비를 웹채팅으로 해결하던 중이었어요.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숨도 쉬지 못하는 얼굴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아이 손을 감쌌어요. 아이 손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어요. 재판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딸과 나란히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복조차 그 사람의 초라함을 가리지 못했고 눈빛은 반성보단 들킨 자의 불쾌함과 무력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그 남자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지난 몇 달 동안 무너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끄집어내고 견뎌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이도윤을 사기죄로 징역 3년형에 처한다. 그 순간 딸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스스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너무 잘 알았기에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딸이 도윤에게 빌려준 총 6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서류를 제출했고 판결도 우리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사람은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엔 잔액이 없었고 부동산도 없었고 심지어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받은 돈은 이미 도박과 생활비로 다 탕진한 뒤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돈은 끝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채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 말이 왜 그리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누군가를 믿었던 그 마음 자체가 짓밟혔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다며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지냈고 저 역시 딸이 혼자라는 사실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차마 무슨 말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저는 반가움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은 괜히 조용히 떨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고. 그러자 딸은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 채팅에서 만났어요. 농담이에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그 말이 정말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을 숨긴 장난이었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믿음이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새로운 믿음을 세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그제야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발 진짜이길. 그날 이후 저는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물었다고 믿었던 상처는 때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다시 벌어지곤 하니까요. 농담이었다며 웃어넘긴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도록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살아가는 내내 가장 용기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도 혹시 같은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속았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날을 버티고 살아낸 당신은 이미 이겨낸 사람입니다.